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4강과 5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전 경매하면서도 각종 법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법률 마인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걸 마인드 시간이 되겠습니다. 리걸 마인드 1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리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법률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야, 나는 그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법 과목을 공부할까? 뭐 이런 건데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법률 리걸 마인드 시간인데요. 이게 법법자거든요, 법법자. 그죠? 법법자. 이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법률 마인드 시간이기 때문에 법 하면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이죠? 국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강제력을 수반해가지고 온갖 사회 규범을 만들어서 사회 어떤 정의 실현 구현과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규범이 아니냐,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그죠? 국가의 정의를 내립니다. 강제력을, 국가가 어떤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어떨까요? 국가라고 하는 단체 조직이 어떤 강제력을 수반해야만이, 그렇죠? 이런 생활 규범을 정해야만이 정의 실현을 할 수 있고 뭡니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정의 사회의 권위와, 너무 거창합니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리걸 마인드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법에는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성문법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불문법이 있죠. 여러분, 성문법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화된 것이 성문법이죠. 문서. 문서화된 것이 성문법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불문법인데요. 여러분, 불문법은 대표적인 이제 뭐가 있어요? 관습법 같은 게 있겠죠? 관습법 같은 게 있겠고. 여러분, 성문법 하게 되면은 문서화된 것이 성문법인데, 이 성문법에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사법이 있고요.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죠, 공법.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뭐, 법률 마인드 시간이니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법 하면 뭐가 될까요? 사법. 사법은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이 사법인데요. 사법은, 자, 개인과 개인. 우리는 이제 개인을 뭐라고 하느냐? 자연인 하거든요, 자연인.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규범을 정하는 법이 사법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는 수평적 그런 평등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상호 간에 수평적 법률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평적인 법률 관계다. 여러분, 너무 이런 낱말 이런 게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흐름만 파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마인드를 갖는 거니까 여러분 무슨 사법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행정고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라이센스 자격증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어떤 생활 규범인 것이 사법이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상호 간에 어떤 수평적, 여러분, 개인과 개인은 수평적 아닙니까? 이렇게 수평적 관계, 수평적, 신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그런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법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수직적 관계죠. 수직적. 예를 들면 국가가 있고 여기 개인이 있다면, 국가라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어떤 뭡니까? 명령 복종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명령 복종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명령하는 걸 뭐라 그래요? 상명하복이다. 그러죠? 상명하복. 상급기관에서 명령하면 하급기관은 뭐 해라? 복종해라.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명하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 차이점 알겠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상호 간의 수평적인 그런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하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어떤 명령 복종 관계. 상급기관에서 국가가 개인한테 어떤 명령을 하면은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해라 이 말이죠.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이런 복종 관계, 명령 복종 관계를 공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법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사법. 이 사법에는 대표적인 게 민법이 있어요. 민법. 이따가 여러분 제가 민법에 대해서 한번 체계를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계 잡는 시간입니다. 리걸 마인드. 자, 대표적인 사법은 민법입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성민 법법자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생활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민법이, 대표적인 게 민법이 되겠어요. 또 민법 말고 뭐가 있을까요? 상법이 있겠죠?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과 상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상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인과 상인, 회사 대 회사, 상인과 상인 간에 처리하는 것이 상법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경매하는데 필요한 법들이, 민법들이 조금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법이다. 자, 공법은 주로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일까요? 헌법. 자, 다음 시간에도 이제 헌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 헌법에는 1조부터 130조까지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헌법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헌법은 공법에 들어갑니다. 헌법. 그리고 이제 각종 형법. 형법도 공법이고요. 우리가 배우는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이잖아요. 민사집행법. 이것도 절차법으로서, 이것도 공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하는 데는 주로 민법이 좀 많이 필요하죠. 뭐 임대차라든가, 뭐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유치권, 질권, 뭐 이런 것들이 물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법을 좀 알아야 되겠고, 뭐 헌법은 이제 법체계니까 그냥 흐름만 알면 되겠고요. 사실은 실전 경매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민사집행법, 절차입니다. 경매는 다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법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한번 실전 투자하면서 여러 번 해보시면 아주 신명나고 재밌고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창출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민사집행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되겠습니다만 민사집행법은 2002년 7월 1일 날 이런 낙찰자 또는 돈 받을 채권자, 응찰자들을 위한 법으로 전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 문서화된 것이고,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화되지 않는 것이 불문법이다. 그 중에서 성문법에는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사법에서 가장 경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뭐라고요? 민법이거든요. 민법.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 민법을 법학하는 학생들이 말이죠, 4년 내내 배워도 민법이 어렵다고 그래요. 민법이 어렵다고 하고, 또 각종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각종 라이센스,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국가 라이센스 시험 볼 때는 필수 과목 1차에 민법 과목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한 5분, 10분
10분 만에 여러분 민법 체계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법에는요. 민법 이 백성민 법법자 민법이죠. 이 민법은요.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어요.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나오는 내용의 흐름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 중에 말이죠. 민법이 제일로 역사가 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 민법입니다. 독일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륙계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민법은 지금 독일식 독일 민법입니다. 이런 독일 민법을 대륙계 민법이라고 하는데요. 대륙계 계열. 왜 그런데 민법이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민법이 어렵냐 하는 것이니까 이게 독일에서 들어왔는데요. 이 독일 민법이 말이죠. 이게 개념법학입니다. 개념법학.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만약에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민법을 영미계이고 영미계는 좀 민법이 쉬워요. 영국, 프랑스, 영미계는 이거는 생활법학입니다. 이거 생활법학. 생활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 기준으로 판례 중심으로 이렇게 법을 만든 게 그 영미계인데요. 대륙계는 개념법학이라 영국에 그 독일에 있는 학자들이 말이죠. 야, 이 민법을 좀 고상하고 좀 품위 있고 우아하게 좀 만들자. 그래서 독일 학자들이 만든 그 대륙계가 말이죠. 소위 팽택텐이라고 해서요. 이게 바로 독일 민법입니다. 팽택텐. 좀 우아하고 섬세하게 만들자 한 것이 독일 민법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민법이 우리나라 민법이 독일 민법을 들어왔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자, 민법은 1조부터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칙 1편부터 5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거기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1편은 총칙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총론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이게 1조부터 184조까지가 있습니다. 총칙편인데요. 총론적인 겁니다. 그 민법에 대한 전체적인 그 총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칙입니다. 총칙 전반적인 그 내용, 법률관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이제 여기 총칙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총칙이 어려워요. 총칙이 어렵다고요. 법조문을 보시게 되면 총칙이 왜 어려우냐? 독일 학자들이 이렇게 개념법학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경험법학이라고, 생활법학, 이건 영미계는 소위 경험법학이라고 해서 이게 좀 쉽죠. 이게 생활법학, 경험적인 법학에서 판례 중심이라 이게 쉬운 건데요. 자, 2편에는 뭐가 되느냐? 185조부터요 372조까지가 있는 것이 이게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자, 오늘 1조부터 1118조까지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185조부터 372조까지가 있는데, 물권법이라고 하는 건 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많은 물건을 소유하기를 추구하잖아요. 물건에 대한 권리라니까요. 물권법. 그래서 이 물권법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시계와 반지를 소유하고 있죠. 또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점유권. 그냥 들어보세요. 점유권.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여러분 이름 앞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권리를 소유권. 그 다음에 남의 토지 위에 지상정착물, 건축물을 이런 지상정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또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저당권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지상권도 토지에 관련된 거 지상권도 많이 있고요. 저당권하고 지상권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경매하다 보면 유치권도 많이 나오고요. 전세권도 간혹가다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물권법에 나옵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8가지가 있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나중에 그 민법에서 여러분 또 학습할 때 하겠고요. 오늘은 총론이기 때문에 민법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에 말고요. 373조부터는 뭐가 있느냐? 채권법이 있습니다. 373조부터 766조까지가 채권법이 있습니다. 채권법. 이때 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재산행위다 이런 말 씁니다. 재산행위. 재산행위라는 말 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채권하게 되면 남한테 받을 권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권에 관련된 법도 상당한 방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권법 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임대차 뭡니까? 그 임대인하고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법을 주로 많이 공부합니다. 계약법. 채권법에서는 계약법을 많이 공부합니다. 계약.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계약을 체결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지요? 2,000원입니다. 돈 주면 물건 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임대차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전세로 들어갈 때 임대차 계약하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뭐 하지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뭡니까? 증여 계약을 체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약법에는 14가지가 있습니다. 매매라든가 매매, 팔고 사는 거지요. 교환이라는 건 바꾸는 거지요. 야, 내 토지하고 네 건물하고 바꾸자. 교환. 교환이라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증여, 또 임대차, 계약, 소비대차, 그 돈 빌려오는 거 있죠? 친구들한테 돈 빌려온다. 그런 것들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금전소비대차입니다. 야, 친구야, 자전거 좀 하루만 빌려 쓰자. 이런 것들도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그 차임이 안 나가죠? 대가가 안 나가고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거, 사용대차 계약. 또 뭐 도급계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근로계약, 고용계약.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법에서 나오는데, 이런 채권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 뭡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받을 사람은 채권자, 지급할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이런 매매가 이루어져도 매도인과 파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매수인. 매도자, 매수자, 양도자, 양수자, 양도인, 양수인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럴 때 이거 다 계약을 맺으니까 채권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재산행위입니다. 다 돈 빌려오고 물건 사고 팔고 이 세상을 살면서 물건에 관련된 것, 계약에 관련된 것, 소유에 관련된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물욕이 있습니까? 물건에 대한 예착과 욕심이 있습니까? 그런 행위가 무슨 행위라고요? 재산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편에는 뭐가 있느냐? 사편에는 친족법이 있고요. 5편에는 상속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분행위라고 하죠. 신분행위. 그죠? 친족법과 상속법을 신분행위라고 한다. 신분행위.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 그럽니다.
19세 이상이 된 사람을 우리는 성년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성년이 되게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가 있지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게 되면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를 선택합니까?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이성을 선택한다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하면 또 자녀도 생기고요. 자녀가 생기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친족을 맺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에 관련된, 여러분 이 친족에 관련된 정의가 뭔지 아세요? 친족? 이 친족에 관련된 것은 767조부터요 999조까지가 있습니다. 친족. 바로 친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배우자와 혈족과 인척관계를 말합니다. 친족이라고 하는 건 누구요? 배우자, 그리고 혈족, 그리고 인척. 여러분 이 혈족에는 뭐가 있습니까? 직계혈족이 있고요. 혈족에는 뭐가 있느냐? 혈족에는 직계혈족이 있고 반계혈족이 있어요. 반계혈족. 여러분 직계혈족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을 뭐라고 합니까? 직계존속이라고 하죠. 자녀들을 뭐라고 합니까? 직계피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는 직계혈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계혈족. 그리고 반계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부모를 모시고 산다. 장인, 장모, 형, 그러니까 사돈 간의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형제 자매의 부모, 배우자와 그리고 형제 자매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은 뭐라고 합니까? 반계혈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인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배우자의 친족을 보통 인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친인척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바로 친족법에서는 혈족에 대해서 배우자와 혈족과 인척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쇠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하지 않습니까? 상속을 남긴다 이런 얘기죠. 상속에 관련된 법이죠. 상속에 관련된 법이 1000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습니다. 상속법은 1000조부터 1118조가 있는데 이때 돌아가신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신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은 재산을 누가 받습니까? 상속인이 받잖아요. 상속인.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상속세 특강도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특강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케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지요. 그래서 실정 경매는 종합예술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상속인인데요. 이런 상속인은 누가 상속받느냐? 상속순위가 민법 천조라고 합니다. 천조에 상속순위가 나와요. 상속순위는 1순위는 누구냐? 직계비속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 자녀들. 2순위는 누구냐? 직계부모. 존속입니다. 부모. 직계존속. 3순위는 누구냐? 형제자매입니다. 4순위는 누구냐? 사촌인의 혈족입니다. 사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혈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국가의
귀속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촌인의 혈족은 혈족인데 반계혈족까지 해당이 됩니다. 사촌인의 반계혈족까지 되는데 이때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 뭐가 된다? 동순이가 되는 겁니다. 동순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 자녀밖에 없다. 자녀가 다 받고요. 자녀가 없다. 부모가 다 받고요. 그런데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 1순위와 2순위 직계 존속과는 배우자와 뭐가 된다? 동순위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법에는 뭐가 나온다? 상속순위가 나와요. 상속순위. 이게 민법 천조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상속순위는 상속인 중에 누구라고요? 1순위가 자녀, 직계 비속. 2순위는요? 직계 존속. 3순위는요?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순위와 2순위는 배우자와 동순위가 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생활규범을 규율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규율을 규율하는 무슨 수평적 법률관계라고 했죠. 뭐라고요? 수평적 법률관계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민법을, 법학을 공부하면서 민법을 공부해도 어렵다는 민법을 오늘 1, 20분 만에 스케치를 해보는 겁니다. 1편부터 5편까지 있다. 총칙은 그 민법 전반적인 그 총론에 관련된 이론적인 학문이 들어간 것이다. 184조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배우냐면요, 법률 행위를 공부하는 법률 행위. 오늘 한마디로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냐?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법률 행위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파트를 팔겠다. 그게 바로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3자가 그 아파트 사겠다. 승낙입니다. 의사 표시하는 겁니다. 사겠다, 팔겠다. 팔겠다는 의사, 사겠다는 의사. 그런 의사 표시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자, 2편과 3편은 재산의 행위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재산에 관련된 건 다 뭐하고 관련이 있나요? 재산 행위는 다 뭐예요? 머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가는 것도 다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돈 때문에 가는 겁니다. 돈 때문에. 돈이 있어야 좋은 물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돈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뭡니까? 좋은 물건 사고 또 결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헌법 10조에는 가치 존중과 인간의 가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실전 경매 강의를 여러분 듣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거든요. 더 행복해지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편과 3편은 이제 재산행위고요. 4편과 5편은 우리는 결혼해서 친족을 맺는다. 그렇죠? 친인척을 맺고 산다 이거죠. 혈족과 반계 혈족과 그리고 친인척을 맺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연로하게 되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망하게 되면 뭘 남깁니까? 상속을 남기고 죽는다. 그러면 이때 신분행위는 여기서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바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성하고 관계되는 거죠. 성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민법은 참 신분행위 할 때 여러분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고동락 평생을 동고동락할 그 배우자 선택하는 건 얼마나 신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재산행위 하는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속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매 공부도 하는 건데요. 자, 민법을 한눈에 배웠습니다. 하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 상호 간에 생활하는 교본을 적용하는 건데 수평적, 다 개인과 개인은 수평관이에요. 수평적 법률 관계를 하는데 돈하고 관련된 법이구나. 신분을 맺는 법이구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상속을 남길 때는 배우자한테 상속을 남겼던 자녀들한테 상속을 남겼던 한 점 부끄럼 없이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람에서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법이 바로 민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도대체 민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규범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법률 마인드 시간에 민법에 대해서 한번 법률 마인드를 공부했는데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어떤 정당한 정치 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하고 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서 어떤 제정하는 경제적 사회 규범을 말한다. 그리고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은 문서화된 거라고 그랬죠. 거기 성문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법과 공법이 있다고 그랬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상호 간의 생활 규범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수평적 법률 관계라고 그랬죠. 여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민법이라든가 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인데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개인 간의 명령, 복종 관계가 바로 공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헌법, 형법, 그리고 민사, 집행법.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종 행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법. 행정에 관련된 법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행정법.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대표적인 국내 공법이 대표적인 행정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법률 마인드 시간 여러분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법 체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지만 오늘은 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다. 그러면 경매하다 보면 경매를 낙찰받으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처리하는 법이 바로 민법인데요. 나중에 실문 시간에 자세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강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리글 마인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